자, 칸트 10번째입니다. 오늘로 칸트 강의를 끝냅시다. 지금 우리가 그 후코가 얘기하고 있는 칸트 해석, 근대성, 현재성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게스클레 리미에르라는 논의 그 텍스트가 중요한데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으니 우리 2차 문헌 중에 그래서 제일 잘 정리하고 있는 오생근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현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글쓰기 양식, 삶의 양식 뭐 이런 건데 그 예로 후코는 보들레르 시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189쪽에 보면 그 오생근 교수님의 189쪽에 보면 이런 거죠. 이 보들레르가 한 말을 후코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적 삶의 화가에서 현대성에 대해 정의한 유명한 구절. 즉 현대성이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예술의 전반을 이루고 다른 절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 이런 걸 후코가 인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이 된다는 것은 시대의 유행적인 흐름과는 아주 다르게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개성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현대성은 현재 속에서 영웅적인 것을 포착하면서 현재에 대해 영웅적으로 맞서는 의지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글이 나와 있는 그 소위 후코의 글을 이제 오생근 선생님이 번역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전혀 하버마스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하버마스는 보편적인 자기의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자기중거적인 의사소통의 기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론장을 찾으려고 한 것이라면 이 후코가 칸트를 해석하는 현대성 혹은 현재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댄디즘에서 보는 거죠. 그건 또 상상력과도 관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두 행동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생각들 혹은 새로운 형태의 행동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생근 선생님은 191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현재와 맺고 있는 관계 형식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자기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기.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한번 보들레르를 인용하고 있는데 오생근 선생님이 이 보들레르처럼 올바른 현대성의 태도를 갖는 시인은 댄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댄디의 시인은 유행의 흐름을 따르기는커녕 어떤 고행을 감당하더라도 자신의 육체와 행동, 감정과 열정, 자신의 삶과 실존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코의 실존의 미학과 댄디즘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그 댄디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댄디즘까지 여기서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후코나 오생근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역사적인 존재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율적인 주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역사적인 존재 방식이 독특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것. 그게 현재성이고 모더니티란 얘기래요. 조금 애매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난 이 비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자기 수양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이 비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읍시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후코는 권력하고 얘기하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형태의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통치 형태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의 그 페이지 수가 어디입니까? 이 페이지는 어디 나와 있어요? 46, 47 그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4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통치 방식에 대한 어떤 저항인데 첫 번째 적용 지점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이게 이제 서양의 근대 역사에서 나타났던 이 비판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통치받지 않는 거, 어떻게 통치받지 않는가, 통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정치학과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후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의 막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서, 법, 권리, 학문,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후코는 47페이지에서 뭐라고 그 비판, 크리틱을 뭐라고
개념 정의에서 요약했냐면 읽겠습니다. 저는 비판이란 진실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유발하는 권력 효과를, 권력에 대해서는 그 권력이 생산하는 진실 담론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주체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판은 자발적 불복종의 기술, 숙고된 불순종의 기술일 것입니다. 비파디는 한마디로 진실을 둘러싼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 속에서 탈예속화를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이 게스클레르미에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칸트하고의 관계에서 인식론적인 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비판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권력 문제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계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계몽이 곧 비판이죠. 왜냐하면 칸트가 뭐라 그랬어요? 미성숙 상태로부터 떨쳐나올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떨쳐나온다는 게 뭐예요? 도망나온다. 아우스강이라는 말. 탈출구라는 거예요. 그 탈출이라는 게 뭐냐면 후코한테는 비판을 통해서 통치받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후코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8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정의는 경험적인 동시에 막연하기도 하며 또 지금까지 훑어본 역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생각하건대 그것은 칸트가 비판에 대해 내린 정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내렸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무엇이 뭐예요? 계몽이죠, 계몽. 계몽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 칸트는 비슷한 거다. 비판은 비슷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페이지에 보면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계몽에 관한 텍스트에서 칸트가 인류가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예로서 또 그에 따라 계몽이 이 상태를 타파하고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을 성숙시켜야만 하는 영역들의 예로서 정확히 종교와 법, 권리 그리고 인식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 얘기도 하고 제가 칸트 강의할 때 뭐 자세히 이걸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인 뭐 어떤 복종 이런 얘기도 하고 법 얘기도 하고 권리 얘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시켜서 나는 칸트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이 논문은 1983년 4월 달에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한 강연인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주로 그 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현재에 대한 물음은 퇴보와 진보, 새로운 시대의 임박이나 예정된 추후의 날들의 도래와 관련이 있는데 칸트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칸트가 새로운 어떤 형태를 이 철학의 장에 도입을 했대. 그게 뭐냐면 그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순간의 역사주의가 철학적인 속성, 의미화의 문제입니다. 저는 칸트 이전에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현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고 또 고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 현재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코가 뭐라고 그러냐면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현실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뭐냐. 나는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101페이지 뭐라고 후코가 설명했냐면 광기나 의학, 범죄, 처벌, 성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의 역사나 무슨 성의 역사나 뭐 감시와 처벌 같은 책들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칸트의 계몽에 비슷한 혹은 후코적인 얘기로 하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판, 통치화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역사적인 서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코 강의 20세기 정치 철학을 할 때 후코 강의를 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후코의 문제의식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인 자기중거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하버마스 입장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칸트를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삶의 방식을 에토스라고 그러는데 주로 그게 이제 성의 역사 2, 3, 4권에서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 시대 때 어떤 삶의 방식, 자기 수양의 방식, 뭐 섹시한 방식 이런 것들. 그게 이제 3권에서는 주로 로마 시대에 오고 뭐 이렇게 이 시대적으로 변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이런 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성의 역사도 그 시대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계몽의 문제고 비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의 에토스, 삶의 방식과 지금의 에토스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단계가 있고 훨씬 더 앞으로 진보된 거냐? 후코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하버마스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버마스가
해석하는 칸트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이렇게 진보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코는 그건 아니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윤리의 문제를 얘기할 때 과연 윤리라고 하는 것, 저스티스, 도덕, 윤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칸트나 하버마스식으로 얘기하면 저스티스나 윤리의 문제는 이렇게 고정된 걸로 딱 절대적인 대문자의 진리가 있는 거죠, 윤리가. 근데 이런 후코적인 관점에서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의 윤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그 대문자 저스티스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 저희 후기 식민지 사회, 혹은 무슨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삶이 정의로운 삶이냐를 얘기할 때 후코는 또 하버마스는 전혀 다른 형식의 그 삶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계몽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이런 거에 대한 그 후코의 텍스트를 열심히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강의의 비율을 한 두세 번 더 넣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